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각 당이 이제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 뭐 남아있는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과반 이상의 정당이 나올 것인지, 일당은 누가 될 것인지 10일 앞둔 현재 두 분 어떻게 예상하는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정호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곧 사전 투표가 있을 것이고요. 네. 현재 이제 해외 부재자 투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의 돌출 변수가 없다면 민주당이 꽤 승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론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두각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사력을 다해서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숫자까지 만회하느냐가 이제 그 며칠 동안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조상우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판세 분석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 120석에서 153석 뭐 요 사이를 예측을 처음에 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네. 근데 지금 목표점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최고 이제 우리의 원래 목표는 151석 이상이었는데요. 단독 과반을 이루는 게 이제 국회의장 문제라든가 그 외에도 이제 상임위 문제가 있죠. 상임위 구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표결로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역할을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나름 이제 그 목표점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가섰다. 앞으로도 이제 남은 그 12일 동안의 변수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잘 설명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어떻게 하면 국회가 막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면 목표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18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150석 이상만 확보해도 의미가 크다. 이런 말들이 들리던데요. 180석과 150석 숫자의 의미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적 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산안이라든지 또 각종 법안, 임명 동의안 같은 것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의장직은 말할 것도 없고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80석이라 한다면은 패스트 트랙,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한 그런 네. 의석입니다. 법안을 네. 강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조상우 변호사님, 네. 제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만약에 네. 얻는다라고 하면 그 당의 권한은 어느 정도 막강해지는 겁니까? 이제 단독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근데 한 정당이 200석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당이 너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103석에 그쳤어요. 네. 그러니까 103석에 그쳤다는 거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무소속의 합계가 197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제 정당 특히 야당의 그 의석의 합계 그때는 여당이었지만 야당의 의석의 합계가 200석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헌법 개정에 대한 비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수건으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던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네.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앞서 이제 의석수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정호김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의 승패가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와도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잘 알고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하면서 야당 그리고 야권이 180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양한 그 개혁 말입니다. 노동이라든지 연금, 교육, 그리고 지금 의료에 이르기까지 협조를 못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사료가 되네요.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첫 주말 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범죄자의 복수를 막아달라면서 이재명과 조국 대표에 대해서 2조 심판을 강조했는데요. 여권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전 검사였고 검사장을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런 막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말 원껏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기소해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3일을 재판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 심판을 해달라 말씀하시는 건지를 모르겠고, 아까 정웅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금 그러니까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노동, 연금, 의료개혁, 그다음에 네. 미래위기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내놓는 거예요. 정책 비전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당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의석이 부족해서 힘에 부쳐서 지금까지 못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좀 저를 밀어주시고 여당을 밀어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문제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야당 심판이라는 얘기는 전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네. 언제까지 심판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정권 심판론에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 용산발 악재가 촉매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여권 안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여권 후보들은 몸을 낮춘 모습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제 시계열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공천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서의 지지도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실 한강 벨트도 그렇고 낙동강 벨트도 그렇고 웬만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뭐 150석, 160석 얘기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그 국회에서 쌍특검과 관련돼서 재표결이 이제 부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시작이 돼가지고 네. 바로 그 시점과 맞물려 갖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역에서 뛰는 그 여당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장이 지금까지도 한강은 네. 말할 것도 없고 낙동강 벨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경합 우세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경합 열세로 돌아선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권 후보들이 몸을 낮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막상 지역구에 가보면 정말 그 비판을 직접 몸으로 체감하다 보니까 뭐 조혜진 후보 또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는 언급들이 나오던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신임하는 후보들도 네. 예를 들어서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만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던데요. 이 대표의 경계론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선거 때 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하고 선거는 머리를 들면 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민들 마음속에 결국에는 투표장에까지 나와서 한 표를 행사하게끔 해서 그 단 한 표라도 더 이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을 갖고 이 선거를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거가 왜 야당의 다수를 몰아줘야 되는 선거인지, 그리고 왜 정부 여당의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선거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절실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집니다. 일각에서는 뭐 큰 집, 작은 집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경우에 그 이종섭 대사 건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마치도 갑자기 쓰나미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다른 모든 이슈들을 지금 덮어서 그러는데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과연 정당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자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도 심지어는 선거 전날에도 지금 이제 재판장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도 이미 2심이 끝났고 이제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그 이종섭 대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정부가 취임을 하고 그 다음 정부 퇴임하기 전에 있는 선거는 대체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네. 그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기가 매우 쉬운데 이 상황에서 완전히 촉발제 역할을 한 것이 이종섭 대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정권 심판론 또 한쪽에서는 이조 심판론으로 뭐 주거니 받거니 큰 집 작은 집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과연 민생은 어디 있으며 네. 지금 그 장바구니 경제라든지 그 서민의 어려움을 진정 알고나 있는 것인지 그런 이제 그 유권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임계점까지 달했지만 여전히 아무래도 이제 책임 있는 정부에 대한 질타가 상대적으로 네. 좀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 변호사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을 가리켜서 범죄자 연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네. 조국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야말로 범죄자 연대다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범죄자 연대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이 사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소해놓고 이제 범죄자 연대라고 낙인 찍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그 본부장 의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이전에 검사장을 하고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3명이 묶여서 범죄 카르텔을 구성해서 범죄를 덮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 정호김 전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일 바로 전날까지 재판을 나가야 된다. 저는 헌정사상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거운동 기간에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재판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혀 재판의 연기라든가 그다음에 일정의 조정이라든가 이거를 배려하지 않아요. 선거운동 기간 14일 동안 자그마치 3일 동안을 풀타임 재판을 불러냅니다.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를. 그런 반면에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20년 1월 달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그게 2020년이면요 20대 국회예요. 네. 근데 21대 국회를 넘어서 22대 국회 선거를 하고 있는 지금에도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재판에서 그 이 사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재판기를 5월로 미뤄줬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도 아니고 공직선거 후보자도 아닌데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5월로 재판기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사법 방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나 심판이 이번에 아마 선거에서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요 여야 간 입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투 눈에 띄게 좀 달라졌어요. 네. 쓰레기, 못같이 못 때린다. 방송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거친 말들이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그만큼 속이 탄다 이런 반증입니까? 아마 언론에서도 평소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각 언론마다 이 이슈를 다루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걸 전략이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지층 뭔가 결집 얘기를 그렇죠. 하네요. 지지층을 결집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투표일이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급함도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강력하고 거친 언어를 쓰면서 아마 그 거친 언어를 쓰는 이유가 뭔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 사안의 심각성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좀 그 뭐라 그럴까 언어가 절제돼 있고 또 품행이 단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그거를 그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측면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야 어쨌든 선거 지금 뭐 다가오면서 막말 경계령 지금 네. 다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 때 막판에 생길 수 있는 변수라는 건 결국에 설화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주의를 당부하는 거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이 거칠어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지율은 안 나오고 근데 현장에 나가면 본인이 말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현장 반응은 되게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지자 중심으로 그 현장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방향으로 더 가야 조금이라도 0.1%라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는 단순히 현장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전국 방송을 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도권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정호김 의원님, 원주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지지 호석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국민 눈높이와 다른 최근 정부의 대응 이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일까요? 글쎄요, 권성동 의원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글을 썼는지 제가 물어보질 않았지만 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권성동 후보의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정적으로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국적으로 바로 그 정권 심판론에 호응하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를 깐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조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 왜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를 든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뭐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범죄 혐의가 정치범으로서의 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행정 비리와 관련한 것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것인데 유권자들 특히 중도 무당층의 입장에서는 그건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분명히 그런 면에서 책임이 있다. 야당 대표가. 그런데 왜 이 문제는 안 다루느냐라는 문제 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후보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한 줄을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쉬운 거는 이런 말을 왜 진작에 하고 토론을 통해서 네. 고쳐 나가면서 이번에 중간 평가 때는 좀 더 대통령이 많은 신뢰를 받아서 그 대통령 이름으로 요번에 공천받은 후보들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네. 순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부 총재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와가지고 모든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하락세가 멈췄고 민주당 상승 흐름이 주춤합니다.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후보자들의 재산 문제, 특히 이 부동산 문제가 야권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남은 변수가 될까요? 예, 뭐 변수라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하는 시즌이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한석을 잃는 것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제명 및 공천 취소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도
이제 편법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네. 당에서도 사실은 현재 공천검증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검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박덕흠 후보가 농장을 위장해가지고 이른바 골프장 건설에 이렇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투기 의혹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후보 박덕흠 후보 본인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윤리심사 자문위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할 정도로 이른바 수천억 관련 이해충돌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을 다시 공천을 하신 문제, 뭐 예를 들면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부친과 가족 기업, 그다음 본인 모두 관내나 아니면 양평 땅에 투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안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제도화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발목 잡힌 수도권 후보들이 그동안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요. 중도와 젊은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에서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왕 이렇게 물론 이제 백의종군 하면서 지금 그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데 당에서는 진작에 공식 요구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네, 진작에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과거에 그 김영삼 정부 때나 또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선거를 보면은 자기와 정치적 결을 달리 하더라도 네. 선거에 도움이 되면은 김영삼 정부 때는 이회창 대표,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표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진작에 좀 활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나름대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의 보관대로 지금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좀 살펴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의 돌파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몸집이 너무 작고 지금 제3당, 제3지대의 프리미엄을 조국 혁신당이 다 장악해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 다음에는 평을 하기가 참 쉽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합리적 결정을 했었던 것일 텐데, 애초에 합당하자마자 결국은 실현되기도 전에 다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몸집도 적었지만 나름대로 그 유권자들을 향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몇 가지 실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원 등 이게 이제 공천 파동 이후에 실망한 지지층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또 이제 조국 혁신당 움직임이 그동안 뭐 이른바 샤이 진보를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는 임준석 비서실장도 이제 이 선거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회초리를 들고 국민들에게 이제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정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선거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서 당 내부에 다 뜻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은 너무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한동훈 심판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법권 행사가 정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부정의했다라는 점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야권 지지층을 하나로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슈 중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2,000명의 정원 확대 규모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 이제 대통령실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2,000명 부분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네. 혹자는 2,000명 부분을 극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대통령께서 조정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확히 말하면 정원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역별로 각 대학에 그 정원 증가하는 그 인원수를 할당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국민의힘 후보들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 현안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유치했다. 본인이 의대 정원 확대를 유치했다고 여당 후보들이 플래카드를 다 건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다시 조정하게 되면 그 후보들이 사실은 선거 운동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변수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호겸 의원님, 일각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이게 너무 고집센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덕에 뭐 탈원전이든 한일관계 개선이든 노조에게 투명성 결실을 본 것 아니냐 이런 뭐 반론을 펴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통령의 결기로 그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화물연대 불법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그 자세라든지 또 그 건설 현장에서의 민노총 폭력을 혁파한다든지 네. 주로 이제 그 강경하고 공격적인 노조와 관련된 건데요. 노조 회계를 또 투명하게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유권자들도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 묵었고 어찌됐든 개혁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권도 건드리지 못한 것을 혁파했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땄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물론 지역에서 이제 뭐 후보들이 자기의 업적이다라고 뭐 홍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증언을 하느냐 자체로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이건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숫자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2,000명이라는 것 때문에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환자들이나 국민을 어떤 면에서는 볼모처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선거에 당면해가지고 굉장히 이것 자체가 지금 선거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치는 또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각에서는 또 그런 결기를 칭찬하고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비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오늘 내일 그 2,000명의 그 숫자를 좀 유연하게 하는 네. 결단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